하지만 동아일보 기자들의 탐사 보도는 눈부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가? 2018년 1월 조국이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2차 전지업체인 WFM 군산공장 기공식이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조국이 자신의 처로 하여금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 지시하였다, 이런 의혹을 받을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정심은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 12만 주를 당시 시중 거래 가격인 7,000원보다 싼 5,000원에 낮은 가격으로 2억 4천만 원어치를 동생의 명의로 매입하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2월에 WFM은 호재성 공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WFM 주가는 한때 7,500원까지 상승합니다. 정경심이 매입한 12만 주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경심의 남동생 집에서 고스란히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실질검사 과정에서 정경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를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 정경심의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다는 그런 후문이 들립니다. 동아일보 10월 25일자에 따르면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정경심이 콜링크 PE의 총괄 대표였던 조국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과 함께 WFM의 주식 가격 변동에 대해서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까지 오를 예정이다, 언제 샀느냐 등의 말을 한 내용이 바로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이 녹취록에는 정경심의 남동생인 정모 보나미 시스템 상무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거물은 정경심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헐값으로 주식을 사들인 행위로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의 결정적인 증거고, 이번에 영장 발급 판사가 정경심을 구속하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국 수사의 분기점입니다.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조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인의 주식 매입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이것이 만일 사실로 판명이 되면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죄가 바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은 10월 24일 동아일보의 취재진에 답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FM과 그 어떠한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국의 계좌에서 주식 매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체된 돈은 곧바로 정경심이 WFM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사용됐습니다. 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은 10월 24일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심이 호재성 공시 바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면 나는 검사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싼 가격의 상장시장에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자금 가운데 일부가 남편인 조국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인 조국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수천만 원이 본인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에 대해 조국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야 할 책임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한 법조인은 지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조국 사태는 고위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사익을 추구하도록 만든 뇌물수수 혐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의 치열한 법리 논쟁과 증거를 둘러싼 그런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을 총괄하고 이들 기관이 생산한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선별한 다음에 일부를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직무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인사검증 권한을 쥔 그야말로 막중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쫓고 조난카드, 이른바 인사 파일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개각과 그 밖의 일에 활용하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주변의 견제와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휘하에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두었으며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총 2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내밀한 정보를 조국 수석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정수석은 정권과 관련된 내밀한 정보들을 수없이 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철저하게 신임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정치적 동지라 부를 수 있는 문재인 의원 핵심 척근인 이호철과 전해철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활용했습니다. 권한이 많은 만큼 중압감도 막중합니다.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민정수석 때 느꼈던 부담감을 이렇게 수례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 한계 용량을 초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리하다 보니 민정수석 1년 만에 일을 10개나 뽑아야 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일을 뺀 개수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업무 연관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우스갯소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날의 기억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유난히 민정수석의 역할이 컸던 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을 맡았던 A씨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만에 하나라도 언론에 유출되기라도 하면 전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그 정보가 나가는 순간 마치 굴비 엮이듯이 줄줄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물론 돈과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은 그가 민감한 정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쩌면 A씨가 너짓이 자신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A씨는 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요직을 거듭하면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권력 내부에 속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달이 넘는 동안 조국에 대해서 특별한 처우와 대접과 보호를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조국을 보호하려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의 내부, 권력의 이너서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상상 밖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달리게 되면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한 곳에서 일어났던 대통령과 민정수석 사이에 내밀하고 친밀하지만 미묘한 그런 알력과 갈등 관계를 저는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국의 입과 조국의 행보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대목입니다. 사람은 벼랑 끝에 섰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수석이 취득한 많은 내밀한 정보가 바로 검찰의 수사 대상 위에 오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